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시장의 강력한 위험 선호가 일단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제동이 걸리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일단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그 재무장관으로 지명 예정인 옐런 전 연준 의장과 외환시장, 또 금융시장 영향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환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자 환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환율은 또 빠졌습니다. 3.8원 하락한 1108.9원에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인 위험 선호와 약달러 흐름을 반영을 하면서 일단 1100 하락 출발했고요. 또 어제 그 선박수주 뉴스도 있었습니다. 선박수주 뉴스 때문에 내구 물량 나오고 또 위안화 환율 하락을 반영을 하면서 장중 1105.1원으로 저점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위안화 환율도 반등을 했고요. 또 주가도 하락 반전을 했고, 또 오른쪽 표 보시면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11월 들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일단 환율의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당국에 대한 경계감도 물론 있었고요. 어제 외국인 채권 동향을 보시면 국고채 시장에서 2,400억 원 가량 순 투자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밤사이 금융시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험 선호 분위기는 유지가 되면서 달러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좀 차익 실현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0.58% 하락을 했고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0.48%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금값은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1.8%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사실 전반적인 위험 선호는 유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도 계속 되고 있고요. 정권 이양도 큰 차질 없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생기고 있고, 또 옐런 의장이 차기 재무장관에 내정될 것이라는 그런 뉴스들,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 선호를 자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화 흐름 보시면 달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통화들이 강세를 나타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어제 아시아장에서 우리 주식이 빠졌잖아요. 근데 아시아장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연출된 반면에 신흥시장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그 전기차 관련한 그런 전기차 회사 관련한 그런 조사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그런 뉴스들이 좀 아시아 증시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부진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77만 8천 명으로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요. 미시건대 심리지수 확정치도 예비치에 비해서 하락을 했고 10월 개인소득도 예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10월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1.3% 증가해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또 어제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기대보다는 덜 완화적이었다. 또는 당장 뭘 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은 없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위원들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 채권 매입 관련한 가이던스 관련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현재의 자산 매입 속도와 그 구성이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과연 12월에 바로 조치가 나올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좀 만들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유로 달러 같은 경우는 1.19 달러대로 레벨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옐런 연준 전 의장과 사실 여기 외환시장이라고 적어봤지만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6년생이고요. 지금은 브루킹스 연구소 특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데 일단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를 했고요. 연준 부의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을 했습니다. 일단 정치적 의미는 왜 옐런 의장을 내정을 했을까라고 지명을 할 것인가라고 보면은 일단은 이미 부의장과 의장을 했기 때문에
인준 절차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거다. 신속하게 인준될 거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상원은 사실 공화당이 지금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분권화된 의회, 그러니까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인 이 의회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임자다. 그러니까 사실 공화당도 옐런 의장을 별로 싫어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그동안 재무장관으로 이름이 나왔던 그런 워런이나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중도적인 인사고 또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분권화된 의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적임자라는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전적인 경제 여건에서도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실업률이 높고 또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압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옐런 의장이 노동경제학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뭔가 정치적으로 좌나 우 이렇게 치우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건에 맞는 실용적이고 굉장히 민첩한 대응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실업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국가 부채와 결국은 언젠가는 출구를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을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강력한 재정 정책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 정부는 일단 인프라 투자나 여러 가지 재정을 많이 쓸 거라는 그런 이제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데 옐런 의장이 최근에 발언들을 보면 강력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린 산업에 대한 그런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이제 계속 공약을 내용을 갖고 있는데 옐런 의장은 탄소세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와 결이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지금 연준과 정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많은 재정을 쓰고 국채를 많이 찍고 연준이 그 국채를 다 소화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옐런 의장이 사실 고압 경제,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경기가 뜨거워질 때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 사실 평균 물가, 파월 의장의 평균 물가 목표제와도 거의 결이 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준과 정부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연준 출신인 옐런, 그리고 고압 경제를 주장하는 옐런을 재무장관으로 앉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연준과 정부 협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규제에 관련해서도 바이든 행정부와 결이 같은데요. 옐런 의장은 금융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금융규제를 완화해주는 쪽으로 계속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펴왔고요. 특히나 옐런 의장, 연준 의장 당시에 웰스파고에 대해서 광범위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 이유로 제재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웰스파고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금융 규제에 대해서 강화하는 입장이고 또 바이든 행정부와는 결을 같이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달러화에 대한 정책은 어떠할까? 사실 어쨌든 정부가 돈을 많이 찍고 연준이 채권을 사준다는 것은 그런 효과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효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은 연준이 채권을 많이 사줘야 되기 때문에 약달러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결과가 진짜 효과를 내서 나중에 물가를 끌어올린다면은, 미국의 물가를 끌어올린다면은 결국 달러 강세, 금리 상승으로 연결이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입장이긴 한데 사실 과거에 역대 재무부와 달러화에 대한 입장을 보면 베이커,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를 진행한 제임스 베이커 재무장관 때, 그리고 바로 지금인 트럼프 행정부의 문우신 재무장관, 딱 이 두 재무부만 약달러를 옹호하는 입장을 펴왔고,
대부분의 그 미국 재무부는 강달러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달러와의 그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위협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옐런 의장도 이런 입장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옐런 의장이 공부했던 그 시기가 어쨌든 강달러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라는 그런 그 시기에 어쨌든 공부를 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 입장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정책 관련해서는 사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관세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관세가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그런 입장을 보일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사실 경제정책이라기보다는 외교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관세를 경제학적으로는 되돌리는 쪽으로 좀 찬성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옐런 의장에 대한 그런 오늘은 그 경제적인 또 금융시장에 대한 달러화에 대한 영향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 환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달러는 더 하락을 했고 사실 우리나라 관련해서는 계속 수주 뉴스 나오면서 하락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증시 외국인도 또 외환시장의 외국인도 포지션 조정을 좀 할 가능성이 있고요. 외국인은 좀 주식을 덜 사거나 또 외환시장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달러 포지션을 조금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 환율이 좀 하단 지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당국에 대한 경계감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또 금통위가 있습니다. 우리 금리 결정하는 금통위가 있는데 사실은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외환시장에서는 별로 주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 범위는 1104원에서 1110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수님이, 또 뭔가, 사실 항상 시장 예측대로 가진 않으니까, 좀, 시장 잘 보시면서 환전하실 기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5년 그 플라자 합의 때, 재무장관 사실, 고요. 오디오 품질 저희 회사에서 계속 이렇게 높이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중앙은행 주도 암호화폐 관련해서요. 일단은 옐런보다는 연준의 입장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CBDC라고 하는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연구는 하지만 당장 도입할 계획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를 손을 대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뭔가 그게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지금 리브라나 많은 그런 이렇게 안정적인 암호화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통화 시장에서 뭔가 통제력을 잃을까봐 그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좀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준도 그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미국도 계속 보고 있긴 할 건데, 옐런 의장도 바로 거기에 그러니까 옐런 재무장관 내정자도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근데 계속 모니터링은 하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정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조선 수주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 한창 진행될 때는 거의 조선 수주 얘기 나오면 바로 외환시장에 달러 압력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주를 예를 들어서 1억 불 했다라고 보면은 대부분 고부가가치선, 그러니까 부품을 수입해오는 배들이 많아서 1억을 수주를 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네트 달러가 예를 들면 5천만 불.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팔아야 될 달러 양도 적고요. 또 예전보다는 조선사들의 외환 담당자들이 좀 스킬이 뭔가 생기셨는지 바로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또 사실 있는 달러도 있고 또 계속 유출입이 있다 보니까 바로 내놓기보다는 좀
사실 뭐 하루 며칠 있다 내놓기도 하고, 사실 예전에는 수준수 나오기 전에 물량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 직접적으로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닌데, 뭐 기본적으로 환해지를 바로 했다라고 보시면 그냥 수주 뉴스 나오고 계약하고 외환시장에 바로 물량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과거처럼 그 바로 나오는 물량이 비중이 좀 적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더 일주일 이상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은 해지라는 입장에서는 사실 바로 나와야 맞는데 예전과는 조금 다른 그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연말까지는 조금 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약달러 흐름 아침 이슬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근데 사실 내년까지 보자면 어쨌든 이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다 같이 돈을 막 쓰고, 또 연준이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인 정책을 취하는 거, 또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그런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약달러 우호적인 환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이 지금 아시다시피 대부분 봉쇄됐잖아요. 그래서 거의 온라인 쇼핑 정도일 것 같은데, 온라인 쇼핑이 많이 돼가지고 미국 경기가 좋다, 그래서 달러 오른다, 이렇게 사실 보기는 지금 환경들이 이렇게 뭐 경기 지표들이 조금 좋아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강달러를 많이 반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비트코인이 사실 그 얘기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사실 비트코인은 제가 보기에는 위험 자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동성, 그 유동성이 같이 끌어올리는 자산 정도로 일단은 그렇게 지금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진짜 안정적인 비트코인이 나온다, 리브라나 이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와서, 나는 뭔가 불확실성이나, 사실 그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물가가 오르면, 지금 금을 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나는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살 거다, 이런 인식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금과 달러의 그 지위를 밀어낸다라고 당장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학자들이나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그런 그루들의 의견도 같은 의견이고요. 근데 계속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금통위 동결이요. 사실 금통위는 채권 시장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고, 오늘 외환 시장은 더 안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동결이고 뭔가 정책 변화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지난번 회의에선가 이주열 총재님이 외환시장 지금 원화 가치가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는 원화가 그렇게 저평가, 그러니까 고평가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언하시면서 환율이 조금 하락 우호적인 그런 시그널을 주시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환율에 대해서 크게 발언 안 하실 것 같고, 금통위도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외환시장 영향도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 더 없으시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시 연간전망 세미나도 꼭 그 경제, 원자재, 환율 많은 내용들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을 제가 사실 유튜브 익숙하지가 않아서 다음부터는 꼭 질문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저희 센터장님이 오늘 방송하시고요. 더 좋은 내용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은 3프로TV에서 뵙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원자재 시황이 나올 거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